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습니다. 웅장한 전투, 기묘한 전략, 영웅들의 지략, 삼국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역사서가 아닌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솔 속 그 장면들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일까요? 제갈량은 안개 낀 강 위에서 배 20척으로 정말 화살 10만 개를 모을 수 있었을까? 동남풍은 우연이었을까? 예측 가능한 기상현상이었을까? 그리고 배를 쇠사슬로 묶는 연안개는 정말 효과적이었을까? 우리는 이번 회차에서 삼국지라는 허구의 서사 속에 숨겨진 과학적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단순한 고증이 아닌 기상학, 군사학, 물리학, 생물학까지 과학으로 밝혀내는 소설의 현실성. 믿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알아야 할 사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금 우리가 직접 실험하고 분석해봅니다. 과학, 고전을 읽다. 적벽대전 편,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제갈량이 화살 10만 발을 배 20척으로 받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적벽대전 속 명장면이죠. 하지만 과연 화살 10만 발을 20척밖에 안 되는 배가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과학과 수학의 시선으로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배를 20척을 준비하고 그 배에 각각 병졸 30명씩을 태워 푸른 장막을 치게 할 것, 배의 양측에 볕단을 1000개씩 나란히 늘어놓을 것. 제갈량이 계획을 준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살 10만 발, 고고학적 발굴과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보면 당시 화살의 무게는 20g에서 무거운 경우 80g까지도 나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총 무게는 2톤에서 8톤. 이걸 배 20척이 나눠서 받았다고 하면 한 척당 100에서 400kg 정도를 견뎌야 했죠. 이뿐만 아니라 각각의 배에 볕단을 1000단 이상 싣고자 하면 볕단 하나의 무게를 250g으로 가정하면 1000단이면 무게가 250kg입니다. 더하여 배 한 척당 사람이 30명이 탑승하니 평균 60kg이면 1.8톤입니다. 배에 가하여진 총 부하는 화살 0.25톤에 볕단 0.25톤, 병조 1.8톤을 더하면 도합 2.3톤으로 추론 가능합니다. 삼국시대의 군선은 대형 전함, 누선, 수상전의 주력, 투함, 그리고 쾌속 소형선, 노요 등 다양한 군선이 있었습니다. 연애 속 묘사를 보면 안개 낀 새벽, 은밀히 접근 허수아비를 실은 채 화살을 유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군선은 구조적 안정성과 적재력을 겸비한 노요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AI 기반 해양공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노요는 병사 약 40명이 탑승 가능하며 3에서 5톤의 물품을 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살 무게 250kg? 거뜬히 견딜 수 있었죠. 즉, 이 화살 10만 발 작전, 말도 안 되는 허구처럼 들리지만 당시 기술과 배 구조로는 실제로 가능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허구와 사실의 경계에서 우리는 과학과 수학으로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적벽대전 당시 수백 척의 배를 쇠사슬로 연결했습니다. 멀미 때문이었죠. 병사들이 물 위에선 싸우지도 못할 만큼 심한 멀미를 겪자 배를 하나로 묶어 흔들림을 줄이려 한 겁니다. 바로 연안개입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멀미라고 부르는 현상은 몸의 감각이 서로 충돌하면서 생깁니다. 배 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피칭, 롤링,
히빙, 이 중에서 롤링, 즉 좌우 흔들림이 멀미를 가장 심하게 유발합니다. 현대해양공학에선 복수의 선박을 병렬로 연결하면 각각이 따로 흔들리지 않고 전체 구조물의 관성이 커지면서 충격에 덜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롤링이 최대 50%, 피칭은 약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멀미를 유발하는 진폭이 이 정도로 줄어든다면 조조의 연한계, 멀미 완화 목적에는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따릅니다. 배를 엮으면 조터가 불가능해지고 공격과 화재에 극도로 취약해지죠. 실제로 적벽대전의 화공은 그 연결 구조 덕분에 단숨에 전체 수군을 불태웠습니다. 연한계는 생리학적으로는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군사학적인 전술로 위험했습니다. 안정성과 기동력, 그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그 균형을 잃었을 때 배는 불타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지 속 적벽대전 날씨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신비하게 여겼던 안개의 아침, 바로 제갈량이 화살 10만 발을 얻어낸 날의 기상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갈량은 짙은 강한계를 이용해 배 20척을 이끌고 조조군 앞으로 접근했습니다. 당시와 같은 장강 유역에서 짙은 강한계가 발생하려면 크게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로 큰 일교차로 맑은 날씨가 지속된 후 밤사이 지표면 냉각이 심할 때, 그리고 풍속이 약한 상태에서의 고습도인 상황과 셋째로 수온과 기온의 차이로 강물 온도는 따뜻한데 기온은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당시 형주 일대는 한랭 고기압의 영향으로 밤 기온이 빠르게 떨어졌고 장강 유역에서 수증기가 응결되며 복사 안개가 형성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새벽 시간대 강을 가득 메운 안개가 몇 시간 이상 지속되며 병력 은폐와 화살 유도에 매우 적합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화공 당일의 바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적벽대전의 결정적 기상 변수는 바로 동남풍이었습니다. 208년 12월 중국 중남부 장강 유역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되며 북서풍이 불고 있었지만 그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밀려나면서 양쯔강 중류에 새로운 고기압이 접근하게 됩니다. 이 두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골이 형성되었고 그 전면에 따뜻한 공기를 동반한 온난 전선이 자리하면서 풍향이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평소에는 거의 불지 않던 동남풍이 하루 이틀 동안만 국지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실제 존재합니다. 다음은 화공 직후 이어졌던 강우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화공 다음날 형주 일대에 한랭전선이 나타납니다. 이 전선의 통과로 인해 강한 부풍과 비구름대가 형성되었고 연합군 진격 당시 지면과 수면 모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공 3일 전부터 이미 권층운이 상공에 관측됐고 이어서 난층운이 낮게 깔리며 광범위한 비구름대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조조군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고 유비군의 빠른 진격을 가능케 한 기상학적 결정타였습니다. 적벽대전의 승리는 전술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그 전술을 가능케 한 기후와 환경의 이해 또한 매우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기상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 만든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삼국지 속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조의 대군이 불길 속에 무너졌다고 전해지지만 그보다 먼저 병사들을 쓰러뜨린 건 불이 아니라 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기록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상한으로 인해 병영 10곳 중 9이 비었다. 그런데 상한은 하나의 병명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급성 열성 전염병 전체를 뜻하는 말이죠. 말라리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조조군을 무너뜨린 병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조조군의 상황을 보죠. 그들은 북방 출신입니다. 건조한 기후에 익숙한 병사들이었죠. 그런데 전쟁은 양쯔강 중류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연중 습도가 70% 이상 사시사철 다습한 기후입니다. 게다가 적벽대전은 겨울이었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온 병사들이 남방의 습기와 수온차에 노출되자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졌고 집단 감염의 환경이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조조군을 괴롭힌 병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말라리아일까요? 3일의 말라리아는 지금도 양쯔강 유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개 여름철이고 치사율도 낮습니다. 0.1% 수준이죠. 조조군을 무너뜨릴 만큼 강한 전염병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장티푸스는 어떤가요? 오염된 물을 통해 퍼지고 당시엔 항생제가 없어 치사율이 1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장티푸스가 풍토병처럼 지속됐다는 지역적 기록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후보는 쥐열 흑충증입니다. 중국 남부, 특히 양쯔강 유역에서 2000년 넘게 지속된 풍토병이죠. 실제로 후베이성 일대 전한 시기의 시신에서도 쥐열 흡충 알이 검출됐습니다. 이 병은 아주 작은 달팽이 옹코멜라니아 후펜시스라는 물달팽이를 매개로 퍼집니다. 오염된 물 속에서 유충이 자라고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피부를 뚫고 인체에 침투합니다. 감염자가 많을수록 확산도 빨라지죠. 조조군은 배를 띄우고 수군을 재편성하며 장기간 강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병사들이 맨발로 물에 들어갔으며 물은 생활용수로도 썼을 테니 감염은 순식간이었을 겁니다. AI 시뮬레이션은 83만 병력이 감염 환경에 노출되면 30일 후 누적 감염률은 37에서 45%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1990년 둥팅호 어부들의 감염률도 41%의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이 병의 증상은 고열, 설사,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감, 치사율은 급성기 기준 최대 25%에 달합니다. 치료법이 없던 당시엔 사실상 전투 불능 상태로 이어졌겠죠. 조조군은 전투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삼국지 속 영웅담, 그 뒤엔 생태와 기후, 풍토병이라는 또 다른 전장이 있었습니다. 적벽의 불길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물속의 숨은 보이지 않는 적이 이미 조조군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 병법과 영웅담 너머에 숨겨진 또 하나의 현실을 과학의 눈으로 읽어냈습니다. 왜 졌는가라는 질문에 지략도 아닌 숫자와 환경, 질병이 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고전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새롭게 읽혀야 할 살아있는 자료입니다. 과학, 고전을 읽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처럼 고전에 담긴 질문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생각해본 일입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고전이 우리 앞에 새로운 질문을 던질까요? 지금까지 과학 고전을 읽다 였습니다.